2013년 3월 18일 밤 10시경 남성 유씨가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어머니 댁에 급한 발걸음으로 찾아갑니다. 5살 어린 아들을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아내가 퇴근을 하고 항상 어머니 집에 아이를 찾으러 갔었는데 이날따라 소식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어린 아들에게서 이상한 전화까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 5살 아들이 울면서 이런 말을 반복해요. 엄마가 죽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둘러서 어머니 장 씨가 사는 빌라에 달려가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그 순간 집 안에 묘한 정적이 흐르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유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난장판이 된 거실, 흩어진 수면제, 빈 소주병, 누군가 구토를 한 흔적이었고요. 누워있는 아내 이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자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가가서 아내의 몸을 만져봤거든요. 이미 창백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인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유 씨의 5살 난 아들은 충격에 빠진 듯 거실 구석에 앉아서 눈만 껌뻑이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온 걸 보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유 씨는 계속해서 아내를 흔들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다가 뭔가를 보게 됩니다. 찢어진 달력 위에 누군가 뭔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편지처럼. 그래서 읽어봤는데 유 씨 어머니가 남겨놓은 여러 장의 글이었어요. 내용을 보고 정확히 말하자면 유서였습니다. 근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멸시해 왔다. 내가 깨끗하게 빨아입힌 손자 옷을 며느리가 다시 세탁기에 넣었다.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며느리가 잔소리를 해서 다시 청소를 했다. 나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죽이고 같이 가겠다. 내 아들과 손주에게는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유 씨가 황급히 안방문을 열어 젖힙니다. 어머니 장 씨가 바로 그 안에서 이제 기절한 듯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유 씨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구급대는 곧장 유 씨의 아내 이 씨와 어머니 장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안타깝게도 아내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사실 5살 아이는 어땠겠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사망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었거든요. 아이는 경찰에게 할머니와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싸우는 과정부터 엄마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아이는 모든 걸 다 본 겁니다.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죠. 아이가 표현했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듯 이 씨의 목에는 수건 같은 것으로 힘껏 졸린 듯한 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사인인 것으로 보이죠.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현장에 충분한 증거, 유서도 남아 있었고요. 경찰은 먼저 사망한 이 씨의 남편, 최초로 현장을 발견했던 남편 유 씨부터 조사하기 시작해요. 유 씨의 집은 어머니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일부러 어머니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내의 퇴근 때까지 아이를 돌봐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육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다는 걸 이 아들 본인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경찰은 이런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이 빚어낸 참극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발견 당시 시어머니 장 씨는 술에 취해서 다량의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였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정신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몸에다가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정신이 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3월 19일 살인 혐의로 조사를 시작해요. 그녀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범행 당시 57세였던 장 씨.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서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리고 나도 스스로 목을 졸라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며느리를 살해하고 써놓은 유서에도 이 며느리 이 씨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예를 들면 이랬대요, 자기한테. 손자가 보는 데서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둬라. 이런 식의 잔소리를 끊임없이 했다는 내용이죠.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딸과 엄마처럼 마냥 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고요. 특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가 딱 있어 가지고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분노가 축적된 심각한 사이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어머니 장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장 씨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릴게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며느리 이 씨는 2008년에 장 씨의 아들 유 씨와 결혼을 했고요. 내내 맞벌이 생활을 해왔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들 부부는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시댁과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옵니다. 이 씨가 첫 아이를 낳은 후로는 시어머니 장 씨가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 대신에 첫째 손자를 도맡아 길러왔었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이후에 아이가 돌아오는 그 하원하는 4시부터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내내 손자를 돌봤다고 해요. 이 씨는 퇴근 후에 아들을 데리러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마주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씨는 평소에도 장 씨의 행동이나 양육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자주 맡기고 나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장 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가 육아를 자기 방식으로만 고집하고 나한테 이것을 강요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자신에게 계속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장 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또 점점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장 씨의 말로는 이 며느리랑 아들 부부가 가까운 곳에 이사를 왔던 게 본인하고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없이 그냥 왔대요. 사전 동의 없이 그냥 와서 아이 봐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을 얻었던 그 시점부터 마치 며느리가 자신을 파출부 쓰듯이 대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원망이 더욱 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한쪽 말만 듣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모욕감이 점점 커졌고 그렇게 며느리를 증오하게 됐다. 결국 며느리를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라는 극단적인 결심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계획살인이었어요. 장 씨는 살인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폭로하는 유서를 작성을 해놓습니다. 장 씨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러니까 원래 우울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졌고 혼자 죽으려다가 환청이 들려서 며느리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사건 당일, 범행 당일이 돼요. 3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씨가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데리러 시어머니의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남편에게는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국수 해 먹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시어머니 장 씨는 며느리 몰래 자신이 평소에 먹던 수면제 2알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 씨가 먹을 국수 안에 섞어 놓습니다. 이미 본인은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에 소주를 2병이나 먹고 취한 상태였어요.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소주를 2병이나 먹은 거죠. 집으로 들어온 이 씨가 이제 술 냄새가 확 풍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어머니를 타박하기 시작했대요. 당장 기분은 나빴지만 어차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잖아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며느리가 수면제 탄 국수를 다 먹을 때까지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국수를 다 먹은 이 씨, 며느리가 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거실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이때를 틈타 이 씨의 몸 위에 올라타서 스카프로 힘껏 목을 조릅니다. 결국 이 씨는 이렇게 시어머니의 손에 살해된 거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던 5살 손자는 할머니가 엄마를 살해하는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다고 해요. 모욕감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한 번에 2사람, 뱃속의 태아까지 죽인 것도 미친 짓이지만 그걸 자기 손주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를 살해한 장 씨는 수면제 수십 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장 씨가 본인이 먹던 수면제를 국수에 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울증이 심했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시절부터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뭐 살인자의 범행을 옹호하거나 그럴 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장 씨, 그러니까 본인의 삶 자체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팔남매 중에 장남과 결혼을 해서 종손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평생 동안 종부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강요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집안 제사, 남편 뒷바라지, 나름대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긴 해요. 게다가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딴살림을 차리고 그 와중에 본인은 종부라는 이유로 이혼조차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아먹은 집안 살림은 고스란히 혼자 책임지면서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참아가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준 돈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제대로 돈을 벌어온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무능력한 아들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며느리가 장 씨에게 손주를 맡기고 장 씨는 또다시 손주의 육아를 하며 살아야 했던 이런 삶이 약 22년간 지속됐던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짐작도 조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는 장 씨의 유서 내용 중에서 나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너를 죽이고 죽겠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너라는 거, 너를 죽이겠다. 이 너가 일종의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어요. 직접적으로 며느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을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방관자인 남편과 아들을 전부 포함하는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며느리 뱃속에 있던 태아를 향해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도 결국은 나를 억압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들. 결국 종합을 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피해의식들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장 씨는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재판에 넘겨집니다.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요. 1심에서는 장 씨가 며느리를 살해한 주요 동기를 황혼 육아로 인한 갈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판결을 내렸어요. 비록 갈등의 상황이 고조됐다고는 해도 만삭 임산부인 며느리를 비정하게 살해했다. 이런 점에서 중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장 씨는 바로 항소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 2월 17일에 항소심이 열리거든요. 원심의 형량을 깨고 장 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됩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 내용 읽어드릴게요. 장 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서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것들을 종합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1심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항소심에서는 장 씨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 과정 도중에 얻은 우울증이 황혼 육아의 갈등과 겹쳐 살인을 유발하게 됐다. 이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장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이 확정되면서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교도소 생활이 절대 편안하진 않겠죠. 무엇보다 자신이 어린 손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마 장 씨의 남은 삶 동안 계속해서 장 씨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겁니다.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네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던 건지 돌아보고 속죄했으면 합니다.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억울했으니 난 우울증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삶 동안 수렁에 빠져 있을 사람은 본인일 겁니다. 결국 그 모든 분노의 끝이 타인을 두 사람이나 살해하고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는 게 이 사건에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